외부 규모의 경제와 생산의 국제적 입지, 즉 무역의 결정하는 원인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규모의 경제라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나누면 외부 규모의 경제와 내부 규모의 경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던 규모의 경제는 내부 규모의 경제입니다. 즉 생산물의 단위당 비용이 기업의 규모에 의존한다. 즉 기업이 규모를 늘리면, 공장이 규모를 늘리면 생산물의 단위당 비용이 떨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규모의 경제는 한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산업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산업의 규모가 크면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산업은 한 나라의 국가로 본다든지 도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국가가 그 산업을 전념한다든지 아니면 한 국가 내에서 한 지역에서 그 산업이 많이 여러 기업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외부 규모의 경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 내부, 외부라는 것은 기업의 기준이겠죠. 기업 내부, 기업 외부. 기업 외부지만 이건 산업이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이 외부 규모의 경제를 주로 설명합니다. 무역의 이유로서 외부 규모의 경제를 설명하고, 사실은 다음 장을 한다 그러면 다음 장이 사실은 이 내부 규모의 경제로 무역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장은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다국적 기업 이론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내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안 하고 한번 지나갈 것 같고. 자, 외부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지금 보죠. 자, 그럼 외부 규모의 경제가 뭐 어떤 것이냐, 뭐 전에 이야기했죠.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뉴욕의 투자은행, 헐리우드의 뭐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이 예가 되고, 또한 뭐 중국에서의 뭐 제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 뭐 한 도시에서 네일을 다 생산하고 있고, 또 한 도시에서는 전 세계에 라이터를 다 생산하고 있더라. 또는 인도의 방갈로 지역에서는 전 세계 IT용 코딩이라든지 IT용 그런 수요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이 외부 규모의 경제의 한 예가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첫 번째로 이거 들었죠. 전문화된 장비나 서비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가질 수 없는 뭐 그런 굉장히 고가의 전문화된 장비나 서비스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한 도시에서 뭐 공적으로 설치를 했든지 아니면 한 도시에 있는 어떤 기업 하나가 그걸 또 가지고 있든지, 그렇다 그러면 그 기계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관련 회사들이 거기에 입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클러스터. 클러스터라는 것은 뭐 비슷한 기업들이, 비슷한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가 되고, 그 클러스터가 자체로 뭔가 하면 이 규모의 경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전문화된 장비나 서비스 같은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들 수 있는 것은 공동노동입니다. 크고 집중된 산업은 공동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이 근로자들을 탐색하고 고용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있는 거죠. 노동력.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라 그러면 영화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음향 기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뭐 영상 기술, 그래픽, 아니면 뭐 사진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물론 배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프리랜서입니다.
영화라는 것이 한번 만들고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영화 만들고 찍고 프로젝트 시킬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화 만드는 회사라는 것이 한 회사가 다 만드는 게 아니죠. 뭐 회사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뭐 그때그때마다 모여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 노동력이 거기 있게 되면 쉽게 그러니까 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에서도 금융 전문가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인도 같은 경우에 그런 IT 서비스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공동 노동이 하나의 또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더 모이는 거죠.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기업들이 또 거기에 모이는 거죠. 기업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데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지식 창출 및 확산입니다. 크고 집중된 산업이 존재할 때 다른 기업들로부터 근로자들의 접촉은 각 기업의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물론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정착됐던 변화가 적은 산업은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생 산업 같은 경우에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새로 창업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가 왜 세계적인 창업의 중심지가 되냐 그러면 그 세계적인 IT 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IT 인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공학적인 코딩하는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죠. IT에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겁니다. 사업 아이템을. 이걸 뭔가 페이팔을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검색 시스템을 한다든지 검색을 이제 뭔가 하면 코딩 검색에서 이제는 뭔가 하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걸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과연 이제 바로 산업을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인데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실리콘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만 제대로 된 게 뭐 괜찮은 게 하나 딱 나오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로 가요. 실리콘밸리로 가지고 가는 이유가 거기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진짜 시장성이 있는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보완도 하고 더 디벨롭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식 창출과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한 지역이 그런 레피테이션을 얻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지역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는 클러스터가 되는 그런 순기능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이게 또한 이제 외부 경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실리콘밸리가 왜 이 외부 경제를 그러니까 이런 외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소위 IT의 클러스터, 세계적인 클러스터냐 바로 지식 창출과 확산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 외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원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봅시다. 산업이 클수록 산업의 생산비가 낮아진다고 가정함으로써 외부 경제를 간단히 나타내보자. 즉 외부 규모의 경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보통 수요 공급 곡선과 동일합니다. 뭐 이건 수요 공급이 아니라 비용 곡선이죠. 비용 곡선인데 비용 곡선이 사실은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이죠. AC 평균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입니다. 평균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인데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기서는 수직축은 가격이고 가격이나 비용입니다.
비용 가격 같은 이야기고, 수평축은 그 가격당 공급량, 생산량, 수요량 또 포함되겠죠. 가격당 양입니다. 거기에서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주는 우하향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다는 이야기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여기서 평균 비용이 이렇다. 평균 비용이 이렇다는 것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하다는 그런 뭔가 의문이 제기돼야 되겠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평균 비용이 공급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공급곡선은 우상향 아니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급곡선은 평균 비용이 맞습니다. 평균 비용이 맞고 이 평균 비용에 우상향하는 영역입니다. 우상향하는 영역. 이게 일반적인 평균 비용, 공급곡선입니다. 여기서 이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무한히 계속 떨어진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평균 비용을 ATC든지 ABC든지 뭐 어쨌든 ATC 총 평균 비용입니다. 총 평균 비용인데 이 형태라는 것은 U자형이라고 이야기했죠. 보통 U자형이죠. 그 U자형에서 아직 U자의 바닥에 도달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죠. 좀 더 지나고 나면 바닥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곡선은 평균 비용에서 이 올라가는 바닥을 포함한 올라가는 영역이 평균 비용, 공급곡선입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까지 도달하지 못한 산업이나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뭐 사실은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봤는데 그 구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C가 이렇게 평균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규모의 경제. 즉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량을 늘릴수록 점점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하향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공급곡선하고는 다른 형태지만 봅시다. 다른 형태지만 이것도 여전히 공급곡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은 당연히 수요하고 교차되는 데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산업에서도 이게 균형 가격이고 이 가격에서 이 산업에서의 공급량은 Q인 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 뭐 사실은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규모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외부 규모의 경제도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소위 수요 공급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과 거기에 따른 소위 균형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다시 그 설명을 요약하면 산업이 클수록 산업의 생산비가 낮아진다. 즉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이 있다라는 거죠. 평균 비용 곡선. 그게 이제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입니다. 산업의 생산량이 클수록 기업들은 팔고 싶어하는 가격이 더 낮을 것이다. 팔고 싶어하는 가격이 더 낮다는 것은 생산 비용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겁니다. 국제무역이 없었다 그러면 이 공급곡선의 별난 기울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무역이 없다 그러면 뭐 그냥 그래서 이 가격에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이건 문제는 되긴 되죠. 문제는 되긴 되는데 국내에서도 무역이 없는 경우에 내수 산업에도 이런 산업이 존재하죠. 이런 산업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시 시간에 배웠죠. 자연독점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연독점. 자연적으로 한 기업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독점 산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이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산업에 제일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인데 통신은 옛날보다 많이 그 성향은 줄었습니다. 옛날 유선 통신 사업을 할 때는 그게 소위 이런 산업이 돼 가지고 그 KT 한국통신이 우리나라 전체를 독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소위 이동통신을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통신산업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경쟁적이 됐습니다. 뭐 이동통신은 한 업자가 아니라 여러 업자가 할 수 있는 덜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동통신 산업은 뭐 자연 독점은 좀 벗어났죠. 그래서 그런 산업이 자동적으로 이런 산업이다. 자, 그럼 이런 외부 경제에 있는 경우에 왜 무역에서 이슈가 되느냐? 그래서 뭐 무역 아니더라도 내수 산업이라도 이제 그런 특정한 산업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산업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미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독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통 많이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역에서는 어떤 문제냐? 국제무역전에 각국의 균형 가격과 생산량은 국내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무역이 없을 때, 이제 그거죠. 무역이 없을 때 중국의 단추 가격이 미국 단추 가격보다 더 낮다고 가정하자. 저게 아까 보인 그림은 한 나라인 경우고, 두 나라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두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나라에서. 자, 일대 뭐 미국 경우에 이런 수요 곡선이 일반적인 형태고 이런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 영역에서 이 산업이 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이렇고 이렇게 이만큼 생성될 것이죠. 중국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국 간에 있어 가지고 이 물건이 교역제다. 그럴 경우에 가격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더 싸더라. 뭐 그게 인건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어쨌든 더 싸더라. 그렇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미국은 이 산업이 줄고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수요까지도 같이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국가들이 단추 무역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면 중국의 단추 산업은 확장되는 반면에 미국의 단추 산업은 위축되겠죠. 시대인데 이 과정은 자체적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중국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앞에 기존 무역 모형하고 제일 다른 점은, 자, 이래가지고 중국이 두 수요를 다 충족할 만큼 공급량을, 생산량을 늘리고 공급을 늘렸다. 그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역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산업에서는 가격이 오릅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내수에 다 그 내수 시장에 내놓다가 그 다음에 그 산업이 수출 산업이 된다 그러면 뭐 외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외국에다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양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수출 산업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수출 산업의 가격이 수출을 함으로써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는 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더 만드니까 오히려 생산 비용이 더 떨어지는 거죠. 즉 중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때 중국 생산 비용은 더 하락한다. 미국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할 때 미국 생산 비용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입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단축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줄이게 되면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C커브 왼쪽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줄면 줄수록 비용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급격하게 그 산업은 소위 바뀌는 거죠. 바뀐다는 것은 미국은 단축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버리고 다 소멸되어버리고 몽땅 다 중국제로 바뀌는 거죠. 그 과정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 무역 모형하고 다른 경우입니다. 즉 가격, 교육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모든 단축 생산은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냥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무역이 있더라도 일부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결국은 오로하나식이죠. 한 나라가 독점한다, 한 나라가 생산한다 그러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까지 다 생산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자, 이 생산 집중은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냐, 뭐 설명했죠. 가격에 대한 효과. 무역 전에 중국 단축 가격은 미국 단축 가격보다 더 낮았는데 중국 공급국수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무역 결과로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단축 가격이 무역 전보다 더 낮아지게 되죠.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앞에 모형에서는 대부분 다 가격이 오르는데 이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무역은 무역 전의 어떤 국가에서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되게 만든다. 무역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격을 다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수학 체정이 없는 모형의 시사점하고는 정반대죠. 표준 무역 모형에서 상대 가격은 무역 결과로 어쨌든 수렴합니다. 상대 가격은 수렴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낮은 나라, 가격이 더 낮았기 때문에 수출 산업이 되죠. 그러면 그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수입되는 부분에서는 수출품이 들어옴으로써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수입 들어옴으로써 가격이 떨어져서 한 가격으로 수렴하죠. 수렴한다는 것은 수출품을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은 그 나라에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오르고 수입하는 나라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무역이 개방되기 전에 자국에서 직물이 상대적으로 싸고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무역 효과는 자국 직물 가격을 올리고 외국 직물 가격을 내리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형의, 기준 모형의, 표준 무역 모형의 결과입니다. 뭐 핵시오니 모형도 마찬가지고 뭐 다 모든 모형에서의 기존 모형에서의 결과죠. 그런데 외부 경제에서는 그 반대다. 그렇죠? 외부 경제가 있으면 대조적으로 무역 효과는 어디서든지 가격을 내린다. 그게 제일 큰 차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그림입니다. 중국이 수요고 중국의 AC 커브죠. 여기서 중국만 있을 때는 이게 균형이었습니다. P1 가격에서 중국 내수를 위해서 Q1까지 생산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소위 무역을 열면 미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거의 빠른 속도로 미국 단축 산업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단축 수요를 위해 가지고 이만큼 수요가 더 늘게 되죠. 그래서 이 폭만큼이 미국의 단축 수요입니다. 폭을 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을 합친 세계 단축 수요량은 이렇게 되고, 그때의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이 점이라는 것은 옛날 P1보다 더 낮은 P2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양국 다 옛날보다, 미국은 훨씬 낮은 가격, 중국 내수마저도 옛날보다는 낮은 가격에 이 단추를 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즉, 무역은 세계 시장 가격마저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과연 그러면 누가 시작할 것이냐 하는 거죠. 누가 더 낮은 가격이고 누가 이 수출하는 회사가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냐. 무엇이 한 나라가 더 낮은 가격을 갖는 초기의 이점을 갖게 할 것이냐. 뭐 인건비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추는 대표적으로 아마 인건비가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기술과 자원의 근본적인 차이에 인한 비교 우위다. 그렇죠? 하나의 차이는 기술과 자원의 근본적인 차이. 인건비라는 것은 자원의 근본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우위의 원인이 될 겁니다. 뭐 범용 기술이 아니고 특수 기술이다 그러면 기술이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우위를 가지는 원인들인데, 만일 외부 경제가 있다면 무역 유형은 역사적인 우연한 사건에 연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개념인데, 자, 과연 그러면 누가 우위를 가지느냐? 다른 나라가 더 싸게 잠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산업에서 대규모 생산자로 시작한 국가들은 대규모 생산자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딱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어떤 나라가 인건비가 낮은 나라가 보통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이 같다 그러면, 금융이라고 하면.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미 사실은 똑같이 시작했다 그러면 우위가 떨어지는, 비용이 더 비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시작 안 하고 먼저 시작해가지고 한참 산업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비용이 낮은 영역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인건비가 낮은 나라도 초기에는 도저히 거기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누가 우연이라도 먼저 시작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이런 비교 우위를 가지는, 뭔가 무역의 우위를 가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는 건데, 자, 그 예로 이제 이걸 들었습니다. 달톤 지방의 카페트 제조. 조지아주, 뭐 이번 선거에서도 조지아주 결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첨예한 키 스테이트 중에 한 개인데, 조지아주에 달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 카페트 제조업자들의 집적지입니다. 아주 의외죠. 카페트라 그러면 사실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세계 카페트는 대부분 페르시아 카페트, 중동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카페트는 이제 물론 공장에서도 나오지만 수제가 많죠. 고가는 수제입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개도국에서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고가 카페트는 이 집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조지아주 달턴입니다. 왜 난데없이 이 미국 내륙에 있는 세계적인 집산지라 그러면, 세계적인 산지라 그러면 대부분 뭔가 하면 이 수송이 편한 바닷가에 보통 위치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미국 내륙에 있는 이런 도시가 카페트의 집적지가 됐냐? 그 역사를 찾아보니까 단 한 소년 때문에 그렇더라. 단 한 소년 때문에 그렇더라. 19세기에 10대 소녀에 의해 가지고 이 10대 혼례 선물로 공들여져 가지고 수실로 장식된 담요를 이 지역에 있는 한 소녀가 만드는 건데 하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걔가 만드니까 그 외에 뭔가 하면 또 같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찾으니까 그 옆에 가게 만드는 거죠. 보통 이제 식당도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짝퉁 가게가 바로 옆에 들어오죠. 짝퉁 가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뭐 줄이 길어가지고 뭐 비싼 물건 파면 옆에 가서 먹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잘 몰라가지고 옆에 가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동갈비 그러면 포천에 가보면 포천 이동에 가면 또 갈비집이 쫙 있습니다. 포천 이동에 누가 처음에 이동갈비를 시작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하면 갈비집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누가 한번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죠. 이 소녀가 처음에 한번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레퓨테이션을 또 이용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한 실력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모이는 거죠. 그럼 같이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잘 만들고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이니까 더 모이고 더 모이고 더 모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모인 지역이 됐습니다. 즉, 이 조지아주 달턴의 카페드라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이 클러스터가 되어버린 원인이다. 사람 하나가. 또 그런 얘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왜 실리콘밸리냐? 실리콘밸리가 언제 시작됐냐 보면 시작자는 이 두 사람입니다. 휴럿 패커드, HP라고 하죠. 지금은 프린터죠. 휴럿 패커스의 용어가 남아있는 건 프린터입니다. HP 프린터를 현재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품질이 좋아요. 나도 그걸 쓰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자기 집의 차고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차고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라는 것은 옛날로 따져본다 그러면 뭐 이전까지 이 사람들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전문적인 인쇄업자들이 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던 걸로 만든 거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PC도 스티브 잡스가 PC를 처음 만들기 전에는 또 PC가 있었죠. 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컴퓨터는 소위 뭐 IBM의 대형 메인프레임업이죠. 그 전에 최강자는 IBM입니다. IBM이라는 회사가 메인프레임업, 큰 컴퓨터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 그 회사가 엄청난 강한 회사였습니다. 강한 회사였는데 사실은 IBM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진짜 세계 최강 회사였는데 지금 저렇게 쪼그라들었냐? 왜 쪼그라들었냐? 스티브 잡스 때문에 쪼그라듭니다. 스티브 잡스가 뭔가 PC를 만들므로써 IBM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그 강력한 비교 우위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IBM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PC가 퍼지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메인프레임업 그러니까 기업용 아니면 연구용으로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가 있었죠. 근데 같은 기능을 하는데 물론 똑같은 속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그걸 개인이 쓸 수 있게 기존에 있는 부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죠. 모니터는 따로 안 만들고 집에 있는 TV를 쓰는 거고 그걸 처음 만든 것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뭐 스티브 잡스가 뭐 학력이 높고 공학적인 기술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냥 대학은 1년 동안 다니면서 뭔가 하면 킬로그래픽 뭐 그 정도만 배웠고 거의 고졸입니다. 고졸에 대학교 1년 중퇴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데 뭔가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PC,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지고 PC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뭔가 아마 새로운 지금 현재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만드는 거죠. 달라진 세상인 게.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넷과 PC와 스마트폰과 그걸 바탕으로 한 게임 산업, 뭐 영화 산업, 온갖 산업이 돼요. 금융,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산업이 다 만들어지도록 만든 그 시발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여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같이 사업을 하려고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아, 저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또 딴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가 된 겁니다. 국가가 뭔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우연히 특히 이제 클러스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합니다.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러면서 뭔가 지자체마다 뭐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온갖 세금을 들여가지고 보고서만 만들고 폰만 잡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컨텐츠가 있고 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국가가 만들 수 있으면 뭔가 하면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훨씬 더 잘했겠죠. 뭐 어쨌든 이때 이게 생긴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우연적으로 생겼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 경제학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학자가 설명할 게 없죠. 그래서 이 이론은 재미가 없습니다. 우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더라. 뭐 그 학문이라 그러면 그 생기는 원인을 설명해야 되는데 원인은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여기 설명한 것은 소위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 번 생긴 것은 계속 더 비교 우위를 가진다. 강점을 가진다는 건 설명이죠. 왜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챌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현재 그런 세계 IT의 수도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조윤조 달턴이 여전히 그 인건비 비싼 미국에서 카페터 제조업의 본산력, 세계적인 본산력을 하느냐.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외부 경제. 이거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거죠. 지속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왜 시작됐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많은 경우를 보니까 우연히 꽤 작용을 했더라. 야, 또 한번 봅시다. 비슷한 관련인데.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비용으로 봐가지고, 뭐 단추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국이 다 독점하고 있다. 왜 그랬냐? 중국이 결국은 뭔가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는데, 인건비로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인건비로 설명한 것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트남의 임금이 중국의 임금보다 더 낮기 때문에 베트남의 평균 생산 비용이 중국 평균 생산 비용 밑에 있습니다. 뭐 가정하자 그랬는데 가정할 필요 없이 사실은 그렇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생산 수준에서든 베트남은 중국보다 더 싸게 단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동하죠. 아까 단추에 대해서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더 비쌀 테니까 미국은 결국은 그 손을 놓게 되고 다 중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단추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급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아니라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다른 스토리가 된 거죠.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싸게 단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아직도 중국이 세계 단추의 공급자냐. 이는 베트남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의미한다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국이 충분히 먼저 출발했다면 베트남이 중국의 지위를 뺏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 적합한 국가가 외부 경제가 있는 지하를 생산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 그림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전 세계 단추에 대한 수요라고 합시다. 단추에 대한 수요고, 이 경우에 중국의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고 베트남의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다. 베트남은 임금비가 낮으니까 평균 비용 곡선이 낮을 겁니다. 그러면 경쟁한다 그러면 베트남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전 세계 단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일부 봉제 공장들은 상당히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갔지만
단추는 여전히 세계적인 공급자가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먼저 시작해가 현재 중국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이 이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점을 달성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베트남이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면 처음 시작점은 이 점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 가격에 단추를 공급하고 있죠. 세계시장에. 그런데 베트남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작할 때는 이 가격은 이 가격보다 높습니다. 시제로 가격은 P1보다 높죠. 시장이 커지면 점점 커져가지고 베트남이 전 세계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할 때는 이만큼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시작을. 누가 선점 효과, 그러니까 선점 효과가 큰 거죠.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선점 효과가 크다. 선점해버리면 이미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달성하면서 낮은 비용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낮은 비용은 어떤 처음의 시장 참가자는 그걸 비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즉 누가 이 산업에서 소위 위너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공급자가 될 것이냐 우연히 하나가 될 수 있고 우연에서 시작돼 가지고 뭐 어쨌든 이 현재 위너가 되면 계속 위너가 된다 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비용으로 따져가지고 비용 낮은 나라 간다 라는 건데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비용이 낮더라도 뭔가 비용이 높은 나라가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비용 낮은 나라가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이만큼 공급할 때까지는 결국은 이 비용을 비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가 크다. 이런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은 선점 효과가 크다. 다른 산업이 못 들어간 거죠. 뭐 우리나라 D램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D램 산업이 뭐 치킨 게임을 거쳐가지고 지금 몇몇 회사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중국에서 그걸 따라오려고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돈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술 우위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술 우위라는 것이 뭐 기술의 우위도 있지만 일단 선점을 해놓은 겁니다. 해놔가지고 그 기술까지 따라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선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위 수율이 확보된다. 그러면 그 확보된 수율을 따라오는 것이 따라온 동안의 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더 세미라 미세화됩니다. 16메가, 뭐 4메가, 1메가, 그 다음에 회로 선폭으로 해가지고 지금 15나노, 12나노, 뭐 10나노, 지금 9나노, 8나노 이렇게 하죠. 회로 선폭이 적을수록 선상에 흐르는 전기량이 적기 때문에 낮은 전력으로 구동이 가동하고 그 다음에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더 칩의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적고 전기를 적게 먹는 고효율의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번씩 이 설계를 바꿔가지고 더 줄일 때마다 그게 수율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수율을 내는 것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워낙 미세한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뭔가 하면 10개 중에서 9개는 버려야 됩니다. 불량이죠. 그래서 그 분량을 다 잡아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 생산 단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해본 사람은 하지, 뒤에 이제 오는 기업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죠. 그게 이거하고 다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즉, 선점, 확립된 우위가 중요하다. 누가 먼저 선점하고 확립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다른 회사가 들어오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들어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낮으면. AC 커버가 더 낮아가지고 P1보다 더 낮다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 커브가 뭔가 하면 자꾸 위로 좀 올라가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 단추 산업은 뭐 중국이 뭐 세계적인 압도적인 우위로 공급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더 낮은 인건비의 베트남이 거기 들어올 수도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또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중국도 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 임금비가 오르는 겁니다. 뭐 그걸 위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임금비가 오른다 그러면 다시 또 이 높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가면
딴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까지도 격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동태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확립된 우위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라는 것은 이제 뭐 부정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누가 소위 위너, 누가 공급자가 되느냐, 수출자가 되느냐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론이 사실은 조금 이론이 없는 이론이죠. 누가 선점을 했으면 그게 바로 계속적인 우위를 가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까 우연적으로 그 지역이 그 산업에 대한 우위를 가졌더라 라는 것이 현재 우리 관찰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국민 후생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무역이 왜 좋냐에 대해 가지고 무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양국이 소위 gains from trade, 무역을 통해 양국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역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경제에 따른 무역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더 싸진다라는 거죠. 무역을 하기 전보다 그 물건 가격이 더 싸진다. 표준 모형은 오히려 한 나라에서는 더 비싸지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무역을 하게 된 것은 더 평균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싸게 쓸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로 후생 효과다.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게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또 안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외부 경제로 산업 생산이 집중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된다. 그것은 모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죠. 그러나 한국과는 무역으로 인해 오히려 무역이 없을 때보다 후생이 악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게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더 싸게 그 물건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산업에 따른 산업이 없어짐으로써 따른 그런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한국가가 수입을 위해 지불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 시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국가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자, 다른 얘기인데, 수입을 하는 것보다 수입을 딱 막아버리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그림으로 이야기합시다. 자, 이 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태국이 더 싸게 시계를 만들 수 있으나, 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이라는 것이 이 앞에 그림하고 동일합니다. 앞에 그림에 뭐 중국과 베트남의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입니다. 자, 시계 산업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시계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계의 최강자는 스위스죠. 스위스고 이 스위스의 A시커브가 이렇고 세계 시장에서의 시계 수요 이렇고 그래서 현재 세계 시장의 균형은 이거다라는 것은 P1의 가격에서 이만큼이 공급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태국의 한 나라를 예를 들자. 이 태국에서의 시계 수요가 뭐 비슷하겠죠. 비슷하겠는데 비슷한 형태인데 뭐 나라가 적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은 뭐 이런 수요가 될 것이고 태국 자체가 시계를 만든다 그러면 그 태국의 시계 평균 비용은 이렇게 더 낮다. 이렇게 더 낮은 겁니다. 앞에 본 베트남하고 단축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자, 이런 낮다라는 건데 자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태국이 왜 스위스보다 시계 생산 비용이 낮냐라고 하면 임금비가 낮으니까 당연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높은 기술의 정밀기계 산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의 그 소위 이제 전자시계가 아니고 기계식 시계를 할 때는 정밀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전자시계로 바뀜으로써 그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뭐 이 전동 이 무브먼트 뭐 그거 만드는 건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일 잘 만들고 있지만 그 무브먼트 가지고 뭔가 하면 거기다가 그냥 자판 얹어 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아주 만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스위스가 비교를 가질 것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임금비가 낮은 나라가 그걸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현재 여전히 스위스가 강자가 된 이유가 뭐냐? 거기다가 뭔가 하면 소위 마케팅, 브랜드 파워 그걸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비쌀 것도 없는데 브랜드 파워, 명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도 이제 시계는 거의 명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으로서의 그런 뭐 브랜드 파워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팔리는 겁니다. 실제 생산 비용하고 따져본다 그러면 스위스 시계가 그렇게 고가로 팔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낮은 나라가 시계를 만든다 그러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품질 관리 연출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태국이 이 산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의 가격이, 생산 가격이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베트남 그 단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시작점에서 뭔가 하면 현재 상태의 이 가격을 비트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걸 비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국내 시장을 막아버립니다. 국내 시장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당장 태국 내 국내 이 시계 수요는 당장 태국 시계 산업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수요를 국내에서 태국 내수로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태국 내수만을 통해서도 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스위스 가격보다 더 낮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이런 경우에는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보호무역이 낫게 되는 겁니다. 무역을 하는 것보다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수요에 딱 맞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뭐 외화 손실도 없고 그 다음에 국내에 그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을 보호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즉, 자, 이 얘기죠. 무역이 다 좋냐에 대해 가지고, 자, 꼭 그렇진 않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과는 무역으로 인해 오히려 무역이 없을 때보다 호승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 태국은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무역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한국가가 수입을 위해 지불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 시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산한다면 그 국가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 더 낮은 가격의 시계를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그 태국 얘기죠. 태국이 더 싸게 시계를 만들 수 있으나 스위스가 먼저 성공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스위스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태국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더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시계의 가격은 무역이 없다 그러면 태국에서 더 싸다. 그러나 무역을 안 하고 스위스제 수입을 딱 막아버린다 그러면 그리고 내수 전체를 태국의 국내 산업에 준다 그러면 태국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역은 태국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 그러면 무역해가지고 스위스에 쓰는 것보다는 보호를 해가지고 태국에서 만드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무역은 태국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외국 경쟁으로부터 태국의 잠재적 시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태국이 자급자족으로 복귀한다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업 집중의 이득을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이득이 되기는 됩니다. 되게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을 수용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각국이 무역 마찰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태국이 그래가지고 시계 산업을 그렇게 보호한다. 그러면 스위스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스위스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각각 산업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무역정책, 산업정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점점점 무역이 줄고 무역이 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태국이 만들더라도 결국은 뭔가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계 수요에서 태국이 빠졌기 때문에 스위스의 균형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이 더 높은 가격으로 시계를 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한 나라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로 봐가지고는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외부 경제를 갖는 각 산업이 어딘가에 집중되는 것이 세계에 더 유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의 파이를 본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최고로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나라가 그걸 막음으로써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낫다. 아시죠?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마지막에 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동태적 수학 체정과 경제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 경제가 한 시점의 현재 생산량에 달려있는 경우를 봤는데, 외부 경제는 또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누적된 생산량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생산량이 누적되면서 점점 생산 비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본 것은 그 생산량이라는 것은 AC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 이거 만드는 것보다 이거 만드는 것이 더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 균형해서 딱 만들어 보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가 AC 커브 전체가 점점 더 내려올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동태적 수학 체정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적적 생산량이 증가할 때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 체정이 존재할 수 있다.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 체정은 동태적 규모의 외부 경제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경험입니다. 경험이란 것이 기술인 거죠. 경험이란 것이 숙련도를 높이고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생산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산 과정에 의존하는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달리는 거죠. 자꾸 거물고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쉽게, 그 다음에 덜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즉, 한 자리에서 걸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익숙해지면 빨리 만들어내죠. 점점점 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인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 체정이 일어난다. 한 나라가 뭔가만 독점을 하게 되지만 계속 그걸 만들게 되면 점점점 더 낮은 비용의 그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동태적 수학 체정은 소위 우리가 학습 커브, 러닝 커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위당 비용이 여기에서 점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정태적인 현재 한순간에서의 생산량에 따른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동체적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소위 이 커브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2개가 합쳐지면 훨씬 더 생산 비용은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때맞춘 한 시점에서의 규모의 외부 경제와 같이 동태적 규모의 수학 체정은 최초의 우위나 앞선 출발에 의해 가지고 더 고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동태적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면 뒤에 회사들이 따라오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D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D램 산업은 따라오기 힘든 것이 이제 단순 기술보다는 설계나 가는 기술 그런 것보다는 소위 그 더 큰 부분이 그 수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수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노하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의 더 이 세밀화된 반도체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처음 생산량에서는 대부분 99%를 폐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의미 있는 생산 수준으로 바꿨는데 얼마나 빨리 수율을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지금 이제 앞선 기업들 몇 개는 삼성이나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건 단순히 공학적인 기술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뒤에 기업들은 따라오기가 더 힘들더라. 그래서 동태적 규모의 수학 체정이 지금 고차가 되어 있죠. 최초의 우위나 앞선 출발에 의해서 지금 고차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태적 규모의 수학 체정은 또한 보호주의를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일시적 보호는 산업들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시적 보호를 주장하는 유치산업 보호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무역 정책을 하는 제일 큰
기반되는 이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를 했다라는 건데, 처음에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처음에는 뭐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 뭐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많은 국가의 지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기업들이 공장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제일 좋은 것인데, 뭐 뒤에 보겠지만 이제 경제 성장과 무역을 볼 때 수입 대체형 성장과 수출 주도형 성장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보면 수입 대체로 했는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고, 수출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나라가 뭐 우리나라, 뭐 중국, 뭐 아니면 지금 아시아 국가 나라, 그러니까 뭐 대만, 홍콩, 옛날에 포 드래곤스라고 이야기하죠. 네마르 용.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뭐 그런 나라들도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성공한 경우를 보죠. 자, 그래서 수출 주도형 산업을 한다라는 것은, 즉 수출 산업을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안 일어날 정도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초기에 개도국 상태에서 그렇게 보호해가 수출을 장려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못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이야기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런데, 자, 그때 수출 산업을 보호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논리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무역론 이런 따져보면 수출 산업을 보호해주는 것이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출 산업을 보호해줘가지고 수출 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서는 외국 선진국 소비자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난한 나라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 물건을 사서는 외국 소비자들이, 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싸게 이 물건을 사도록 국가에서 돈을 주느냐? 라는 이야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배우기를 사실은 수출 산업이 되면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성공했던 이유는, 그 논리는 유치산업 보호론입니다. 그거는 왜 보호하느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호해가지고 비용이 들지만, 이게 유치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유치를 떼가지고 제대로 되면, 그 제대로 된다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보호 없이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얻는 것이 이 산업을 보호할 때 들였던 비용을 다 빼고도 남는다. 그래서 유치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이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논리입니다. 즉 산업의 일시적 보호는 산업들이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죠?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평균 비용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높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세계 시장에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안 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비용을 낮춰줘라 하는 거죠. 낮춰가지고 보호를 통해서라도 일단 해가지고 어느 정도 AC커브가 낮은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자력으로 경쟁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보고 주장하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입니다. 유치산업은 처음에는 평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보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경쟁력이 생긴다. 그게 산업을 보호하는 가장 큰 논리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약점이 많은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다. 운 좋게 성공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제일 큰 약점은 이거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종종 장기간이고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산업이 유치산업이냐는 겁니다. 어떤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논리 가지고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들고 나옵니다. 우리 산업 보호해주세요. 우리 산업 보호해주세요. 다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산업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를 내냐. 잠시 보호해주면 빨리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뭔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보호비용 다 빼고 이익이 되느냐. 그거는 일반적으로 못 찾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급판이 되면 그때는 이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때문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 심해진다.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그때는 그 부정부패가 더 심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부작용만 낸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라서 유치산업보호라는 것이 아주 그럴듯한, 그러니까 산업부와 산업을 보호해주는 논리일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작동하기 힘듭니다. 실제 현재도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산업적으로 제일 그런 부분이 소위 에너지 산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 수소 관련 기술 이런 겁니다. 전기는 뭐 모르겠어요. 좀 돼봐야 알겠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수소 관련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황해요. 수소 관련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관련 기술, 수소 자동차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전혀 이 온실가스를 안 내고 무궁무진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그거는 현재 기술로서는 수소 에너지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자동차는 뭐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소 가격을, 경제적인 수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 수소가 많다, 공기 중에 수소가 많다 그러지만 공기 중에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수소 만드는 것은 소위 천연가스를 떼가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만드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수소 만드는 것은 부생수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제, 그러니까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발생하니까 이제 그거는 낮은 비용으로 발생하는 수소가 있는 셈이죠. 그 정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쓰는 것은 바람직하죠. 생산적으로 쓰는 건 바람직한데 그 양이란 것이 그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동차 한 20만 대 정도 운영하는 정도, 그 정도 수소량입니다. 그게 부생수소로 나오는 양이고, 그 이상 수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만드는 방법은 천연가스 계절법이라는 걸 썼는데 천연가스를 떼가지고 거기에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천연가스를 그냥 쓴 게 낫죠. 한번 만들어내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낫지, 천연가스 계절법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 자동차 하는 것은 훨씬 더 에너지 비율이고 비용만 만드는 겁니다. 전혀 지금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냥 수소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정치적 아젠다로 해가지고 그게 사용될 따름이지 전혀 실용성이 없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소를 지금 많이 만드는 것이 지금 호주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호주에서는 갈탄을 떼가지고 갈탄에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갈탄은 석유입니다. 석탄입니다. 석탄 중에서도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입니다. 그거는 천연가스 떼는 것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호주는 석탄이 워낙 많고 싸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그 다음 호주는 워낙 자연이 넓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좀 떼가지고 그 공기가스 만들어봐야 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팔아댑니다. 그게 친환경이냐? 전혀 아닙니다. 유일하게 수소를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핵융합 기술.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이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에서 지금 핵융합로를 만들고 있죠. 핵융합 기술이 실용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모든 세계 경제는 에너지는 수소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는 한에는 수소를 이용한 뭐든 대부분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는 유치산업이라는 그런 지금 그 주장을 하면서 수소 관련 생태계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고, 거기에 정치권이 그 영합을 해가지고 같이 국가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아베 때도 뭔가 하면 일본이 수소 차원의 엄청난 돈을 그런 걸로 썼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수소 발생 방법도 있죠. 또 하나의 수소는 전기분해입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이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죠. 그걸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져보면 그것도 전기를 그냥 쓰는 게 낫지. 전기분해가 수소 쓰는 것보다는 전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고에너지입니다. 한 단계 거친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유일한 예제가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양이 많이 쬐을 때는 발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배터리 시장하기에 배터리 비용이 너무 높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통해 저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냥 쓰는 것이 훨씬 더 전기분해하는 것보다 싸다는 거죠.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 수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온갖 산업에서는 이런 유치산업보호를 다 들고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우리 산업을 우리 쪽의 보호에 우리 쪽을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치하고 잘못 결합하면서 많은 국가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낭비가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호해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똑바로 알고 진짜 보호해줄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유치산업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짧은 기간 보호해가지고 자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보호기간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어떤 기간 내에 종료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차원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가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죠. 그래서 상당히 보호해가지고 상당히 진전됐다고 보는데, 국내 사정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슬슬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호가 결국은 대부분 테슬라에 대한 보호입니다. 전기 자동차용으로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가격의 거의 절반 정도를 국가 세금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리고 있죠. 그냥 생산 가격으로는 비싸서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가격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대주고 있으니까 그게 팔리고 있습니다.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대주고 있는데, 그런데 팔리는 차를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산이 아니라 요즘에는 대부분 테슬라 차가 팔리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아마 작년부터 수입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니까 다들 테슬라 차를 한 거죠. 테슬라라는 뭐 세계 최대의 거의 굉장히 큰 기업, 그 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져본다 그러면 테슬라 차를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다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살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건 아세요. 훨씬 더 싼, 효율성 있는, 기름 적게 먹는 그런 차를 사는 거지. 그게 뭐 보호냐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보호라는 명분에 실제적으로 그게 보호해줄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보호를 해가지고 경제를 예를 들어가 성장시키겠다, 잘 끌어나가겠다라는 것이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동체적 수학체적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그러나 그걸 활용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걸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적인 세금을 쓰자 그러면 서로 돈을 뺏기 위해 가지고 이 아기다툼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국가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기초기술은 보호가 필요하죠. 기초기술은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줘가지고 개발이 되지만 이런 응용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